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즈 제 13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잘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갑자기 이 뉴스가 터졌죠. 독침 피살, TV조선 단독. 이 뉴스를 보낼 당시에는 부검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독침이라고. 독침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난 여기서 빵 터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와. 응? 택시 안 잡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택시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CCTV가 나왔어요. 이분이라고. 이분인지. 근데 당시 이 보도를 할 즈음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낸 보도 자료가 뭐냐면 내용은 그냥 에어포트 2에서 죽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병원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독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 독침이라고 하고 그 뉴스가 거꾸로 외신을 타고 나가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본 적은 없다. 천조각이나 바늘을 본 적 없다. 발견한 적이 없다고. 그냥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얼굴을 누가 이렇게 잡았고 어지럽다고 한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 말레이시아 CID 경찰 책임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이 정보 소스는 국정원이에요. 독극물 확실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몽 정보위에 가가지고 국정원장이 사고 난 다음날 아침에 독침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전에 TV조선한테 그런 정보를 준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갑자기 뭐 여자가 죽었을 것이다. 여자 2명이나 나왔다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발로 보안조사처. 우리 국정원하고 비슷한 거죠. 네. 일본의 CIA다 이렇게 불리는 건. 그런데 또 오늘 오후에는 텔레그래프가 베트남 여성으로 밝혀졌다. 북한 여성이 아니라. 근데 베트남 여성이라고 밝혀진 소스는 뭐냐면 그 택시 기사를 잡은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얘기해 본 결과로는 베트남 여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그 2명이 체포됐다. 뭐 이런 단신도 떴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은 최순실이 자백할 가능성과 비슷해 보여요, 저는. 없다는 거네. 왜냐하면 북한의 훈련된 킬러가 CCTV 제일 많은 곳에 가가지고 저런 어설픈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 택시를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지 알 정도의 정보라면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야. 저희 보낼 수 있어요. 혹시 공개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처형하는 암살하는 걸 보여줄래도 암살 훈련된 킬러들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무슨 택시를 타고 도망가. 저는 저 여자들은 고용된 여자들이다. 북한의 무슨 전문 스파이 킬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랬대 여기서 이 앞에서. 네. 그럼 사람도 있고 뭐 보통 어느 나라든 아무리 그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공항에는 CCTV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원래. 제일 CCTV가 많은 곳에서 저런 일을 하고 택시를 기다렸다가 타고 도망간다는 게 택시기사 금방 잡혔잖아. 자기 얼굴도 기록으로 남은 거 아니야 영상에. 이게 무슨 훈련된 킬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추어라고 봐. 그리고 그 여성들 둘은 도대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했을 거라고 나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꼬리자리가 가능하게.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기사는 이 3일 전에 박근혜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이런 단독이 나왔죠. 의원 시절부터 북한과 왜 김정은도 만나고 왔잖아요. 어떤 대북 비선 라인이 김정남이었고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망명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도의 내용의 기사예요. 뭐 한복도 지어다 바치고 뭐 사주팔자도 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사 보면?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나는 이 기사가 훨씬 주목해 볼 만한 기사라고 봐요. 이거 나오고 3일 있다가 간 거예요. 네. 그때 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낫검수에서도 떠들어대고
김정남 망명하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이상호 기자가 MBC가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한다고 전날 밤에 트윗을 날려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비선 취재팀이 있고 양일간 인터뷰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폭로를 해버렸죠. MBC 사이버 특별 취재팀이 했고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이제 다 터지고 나니까 보도가 안 됐죠, 이거는. 근데 5년 후에 나온 그 뉴스는 그 비선이 김정남이었고 북한과 컨택할 때 그리고 망명 계획이 있었다. 근데 못 써먹은 거죠. 인터뷰했다는 거는 인터뷰한 기자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때 영상팀이 같이 가지 않아서 네.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팀이 없어서 못했다. 보도를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영상 카메라 한 대 안 가지고 갔다는 걸 말이 안 나오고. 이제 필요한 얘기를 못 끌어내서 네. 혹은 다 했는데 이미 저기 여기저기 폭로돼서 뉴스 가치가 없으니까 접는데 이유를 영상팀이 없었다는 이유를 댔던.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5년 후에 기사로 나온 거고 그 중요한 뉴스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권력제도 아니잖아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불러킬 정도의 뉴스인데 이걸로 모든 뉴스가 덮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관심 없다. 분명한 거는 사망 시점이 새누리당한테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자유당이요? 네, 자유당 참. 그러니까 이 뉴스가 며칠간은 특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핵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재용 구속영장 그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한테 줄이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몰아가고 뭐 이렇게 공안정국 신 몰아가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에 많이 있겠으나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이 관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만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 그렇죠. 망명을 했으면 큰 뉴스가 됐겠지. 이 양반이. 이 사건에 저는 주목하는 지점은 하나는 저 망명설, 5년 전에 있었던 망명설하고 또 하나의 지점은 만약에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 인사들의 암살이 추가로 있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정원을 쳐다봐야 된다. 국정원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국정원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위 탈북 인사의 암살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은 어머 하고 쳐다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경 끄셔도 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뉴스가 나와도.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에 MBC에 나와가지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지만 그런 결정이 나면 국민이 용납 못할 거다. 했는데 승복. 그 내용만 이제 도배가 됐어요. 한겨레도 그랬어.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사전에 설계된 함정의 반쯤은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즈음부터 제가 생각하는 새누리의 자유당의 일종의 작전이 시작됐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승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하면 나쁜 놈인 이미 단어 자체가 함정이에요. 도덕적인 질문이죠, 저건. 네. 어떤 결정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나쁜 뉘앙스란 말이죠. 저렇게 물어보면 말려 들어가게 돼 있긴 해요. 네. 프레임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이 시점 언저리부터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조선일보를 필두로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되고 안 하면은 대선 주자는 퇴출시켜야 되는데 소리죠. 연합도 하고 뭐 KBS도 나오고 동아도 하고 중앙도 하고 막 문화일보도 하고 하여튼 보수 매체 아니야 하는 것을 다 해요. 다 똑같은 소리. 집중적으로. 그러다가 원유철 대선 후보죠. 네. 원내대표였고 헌재 결정 승복에 뭐 합동 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승복하자고 선언을 하자. 그래서 여기 말려가지고 원내대표들이 구두로 뭐 그렇게 하자. 사실 이거는 합의도 아니에요. 뭐 거기서 안 돼 그러나?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막 해서 원내 합의 막 나갔다고요. 굉장히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다? 매우 안 좋아요. 계속 대선 후보를 끌어들여요. 너무 이상한 제안이잖아. 원래 1월 달까지는 바른당이 새누리당한테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원래 계속. 야, 니네 승복해야 돼. 인용되더라도. 응?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한마디도 답을 안 했어. 뭐라고 절대. 왜냐면 인용되는 줄 다들 알았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정반대로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보수 매체도 총동원된 상태에서 서약서까지 쓰자고 막. 그리고 막 이 MBC, KBS 보도에 계속 보도해요. 원내대표 합의하자고 막 그러고.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탄핵이 인용돼. 탄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되는 거죠. 새누리당은 그리고 박근혜는 체포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새누리가 자기들 당 소속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나는 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걸 걱정해서 저걸 쓰자고 할까요? 자기 당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다른 당 대선 후보들 보고 이거 쓰자고 그래? 다른 당 대선 후보들 안 나가 그때. 대선에 바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쓰자는 게. 반대로 기각이 되면 새누리 신났지. 근데 이제 국민들의 80% 여론하고 동떨어졌으니까 이때 막 대선 후보들 전부 다 새누리를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 거리로 나가기 십상이죠. 그럴까봐 미리 쓰자고 한다. 그건 말이 돼. 그럴 때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새누리당은 왜 이 짓을 하냐고. 왜 그런 걸 걱정하죠, 미리?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제안이? 이 프레임에 반은 걸려든 거예요, 반은. 누가 첫 타자가 될지 문재인을 첫 타자로 삼았겠죠, 당연히. 그 즈음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난 거거든요. 다 걸렸거든. 더 이상한 뉴스는 이거예요. 정우택 이 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4+4 연석회의를 제안해요. 승복을 선언하고 승복하지 않는 대선 후보를 반헌법 인사로 규정에 부여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승복 합의했다고 막 KBS 난리 나고 합의 아니야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말로 한 거지. 대선 주자 어쩌고 다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근데 4+ 대연석 회의를 제안해요.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월에 대통령이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제안했을 때부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정치적 해법. 정치는 정치가 하고 법으로 그렇죠. 가지 말자 그 얘기.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 과거에 나왔던 탄핵하지 말자. 질서 있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자. 그랬던 게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자 탄핵 가결만은 피하자. 탄핵이 가결될 게 너무 걱정되니까 정치적으로 탄핵이 돼버릴까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말을 한 거라고 해석해.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때도 안 통해서 탄핵 심판에 갔는데 지금 이게 통해요? 자유당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실제로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기각이 돼. 그 베스트 아니에요 자기들 일단 기각이 돼. 근데 걱정이 되는 건 80% 광장에 나와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정당과 후보들의 서약서를 받아놔야 돼 1차로. 근데 막 촛불이 계속 되고 막 난리가 나면 일단 정당과 후보들은 분리시켜 놓고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 아무 죄가 없지만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자기가 사임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야. 근데 이게 새누리당한테는 좋지만 자유당한테는 좋지만 박근혜한테는 길이에요. 왜? 자기가 사임하면 체포돼. 그렇잖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내려올 리가 없어요. 새누리당은 좋지만 그럼 끝까지 갈 거 아니야. 12월까지. 그러면 또다시 되는 거예요. 자유당은. 계속 먹을 테니까. 가장 베스트는 내려오는데 감옥에 안 가는 거야. 방법이 뭐야? 정치적 해법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대통령을 대혼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자, 대통령은 스스로 아무 죄가 없지만 사임하고 대신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면을 해주자. 그 누가 어떤 권리로 사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석회의 같은 그 회의체로 국민들이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정치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새누리 잘 써먹는 방법이죠.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런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해법이지 않을까 솔깃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때 가서 말하지 않고 지금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엔 탄핵 기각되고 나면 그 만들어진 협의체로 그 얘기를 할 속셈인 거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형사소추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사면을 받고 사임을 하고 눈물의 사임을 하고 그걸로 다 해결되었고 전국의 중심에 이 문제를 풀어낸 새누리당이 다시 1대1의 구도로 어쩌고저쩌고 이걸 그리는 거지. 뻔하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새누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계속 질문해야 되려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오면 무슨 개소리를 하냐고. 아니, 이미 80%는 탄핵했고, 국민들은 국회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탄핵한 것이다. 이미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응? 이제 나머지 법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고, 그 법적 절차에서 헌재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야지 승복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에 혼란을 처음엔 그랬다고 쳐.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큰 타겟이었고, 넘어갔다고 쳐요, 반쯤은. 그러면, 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 그럼 80% 모두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나머지 사람들은.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겉보기엔 평범한 게임 아카데미.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내쫓아진 애들도 있다.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감금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혹한 그곳의 시스템. 원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강제로.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주신 게임 아카데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달 후 불만족 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정청 내용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리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위에서 듣고 있는데 네. 답답하네. 자,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똑같은 생각이시네. 네. 네. 강도는 스스로 총칼을 내려놓지 않는다. 뺏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30년 전 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의 군사독재 철옹성 같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대학 3학년이었는데 설마 이걸 받아들일까 했어요. 전격적으로 6월 10일 날 총궐기하고 불과 6월 26일이면 며칠, 한 달도 안 돼요. 7.2탄 추방의 날. 그때 저는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갑자기 생중계를 보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봤더니 6.29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직선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직선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 공을 다 노태우가 다 따먹은 거예요. 80년 5.18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울의 봄이 왔고 우리가 이제 새로 정권을 박정희가 죽었어! 근데 전두환이 잡았어요. 4.19 때 이승만 막 쫓아냈어요. 하와이로 망명 갔어. 우리가 정권을 잡는 줄 알았어. 왜? 웬걸? 박정희가 또 정권을 잡았어요. 해방정국 때 해방이 됐어. 친일파들 다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쫓겨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의 주류로 등장해요. 저는 지금 국면이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문제의식이 김총수한테 있었다. 근데 김총수가 말한 것은 제 페이스북에 이미 다 정리되어 있다. A4 3장 분량으로 간략하게 딱 정리되어 있고 6가지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자, 속지 말자. 자유한국당은 신한국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이 됐는데 같은 거다. 여기 새로운 로고예요, 자유당의. 네.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색깔 바꾸고 당 이름 바꿀 수도 관계없다. 제가 15년 전에 이 상황이 올 줄 알았어요. 제 아이디는 딱 하나, 쌀이비입니다. 청소하자 이런 자, 뜻이죠. 다음 넘어가고요. 이 시대의 참 청소인. 그래서 지금은 대연정이 아니라 대청소가 필요할 때다. 이런 거고요. 오늘 녹화하는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1811 1000번 콜센터에
250여 명의 상담원을 대기시켜놓고 받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전화 폭주로 서버가 계속 다운돼요. 계속 다운돼서 다시 서버를 열면 또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그래서 2012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폭발 선거인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감당하기가. 1시간에 막 10만 명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서버가 감당했었다면 하루 동안 50만도 들어올 수도 있었다. 2012년에 110만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감으로 300만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파파이스 방송이 업로드될 때도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ww.minju2017.kr 그래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서버 용량을 늘리고 상담원을 막 500명, 600명 늘려도 지금 밀려오는 전화 신청, 이 쇄도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건 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박사모에서도 저기 몰려가야 된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일베도 가봤고 박사모도 가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서도 여기서도 마구 몰려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역선택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선택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선들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면 옛것을 들춰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대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요새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잖아요. 승복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첫째, 아니 쟤들이 무슨 자격으로 뻔뻔하게 저걸 요구하지? 갑자기?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불과 2달 전에. 근데 이 야당이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고 승복을 하라고 하는 요구에 밀리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자유당이 헌재 판결 승복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당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지지율 막 48.5. 예, 기록 갱신 중. 예. 뭐 어떤 때는 50%도 나오고 이런 유친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으로서 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나 워딩이 안 나오냐. 네.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총수께서 어지간한 일로 네. 그 겁을 안 먹으시는데 예. 저를 불러서 확인해야 될 만큼 염려되시고 겁먹고 계시나요, 지금? 겁이 난다기보다는 저는 저걸 어떻게 분쇄하지? 저들의 의도를 이거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심리 불안 심리 불안을 저를 네. 불러내서 이제 그 위안을 얻고 싶다. 뭐 어쨌든 아무렇게나 해석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네. 이런 요구는. 특검 연장은 원래 그 70일에서 그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네. 합의가 된 그렇게 거잖아요.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이 헌법 질서를 농단하고 국법 질서에 맞짱을 뜨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가 있습니까? 아무런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이 지난 국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네. 테러 방지법을 네. 직권상정을 시켰어요. 그럼 직권상정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뭐를 겁내시는지 저는 도대체 총수께서. 아니, 근데 네. 새누리당이 또 필리버스터 합니까? 근데 이게 실력이 안 될걸? 정세균 의장이 원래 직권상정에 대해서 네. 매우 엄격한 양반이잖아요. 아니, 우리도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지. 그래서 총수가 불러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를?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그 특검법 수정 법안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지난번 이 파파이스에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ODA 사업, 네. 해외 원조 사업에 그 돈을 막 빼먹고, 네. 네, 뭐 미얀마. 2조 5천억, 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빨대. 네, 지속 가능한 빨대. 특검의 수사는 아직 그 부분은 입구를 들어가질 못했어요. 맞아요. 네. 다른 재벌도 아예 건들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다가 이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들으면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오촌이요? 오촌 그 살해 사건들. 그것도 관련이라는 그 문자
두 글자만 없애버리면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인 것이죠. 인지 사건이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수사할 방법이 없겠다. 특검 연장 법안, 네. 특검 상정 이거 논의하러 우상호 대표가 갔다. 구두로 이 사당이 합의를 했다. 그게 네. 헌재 결론에 승복을 하기로 네. 이런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실체가?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헌재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 지금 심리하고 있는 건 인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승복하세요. 라고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정우택은 정우택의 생각대로 기각을 네, 예상하고 네. 우상호 대표는 또 우상호 대표도 인용될 거니까 네. 그럼 우리 같이 승복하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어디다 대고 지금 승복 얘기해? 석고대지할 사람들이 말이야. 어디 고개 들고 그런 얘기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제 말이 그거예요. 프레임을,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자기네 프레임을 펼칠 때 야당이 그 프레임 안에서 놀아줄 게 아니라 꺼져!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원내대표는 협상을 잘 못 해와요. 협상 없어! 꺼져! 국민이 무섭지도 않아! 농구라는 게 겨우 이런 거예요. 이 사안만큼 시종일관 국민의 그 지지율이 변함이 없는 건 신통하게 일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네. 단일 이슈에 대해서 8대1의 비율로 의견이 갈리는 정치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10%가 점점 확대가 되려면 하나씩 아웃되면 된다 이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쪽은 네, 그렇죠. 네.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농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 3월 13일이 지나기를 고사 지내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아파서 나 더 이상 머리 아파 못하겠다 이런 기죽기를 또 기다리고. 근데 네. 그것만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언제 기도하는 집단이던가요?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집단이지?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뭔가 찜찜해. 찜찜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속도를 내고 있고 증인을 채택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안 부르고 23일까지 변론서 내라고 하면 헌재에서는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믿음직스러운 게 있어.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찜찜한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탄핵이 반드시 기각될 거니까 네. 막아주세요.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균형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견제라는 건 피 터지는 싸움인 거예요. 이른바 루즈벨트 시대의 많은 개혁 입법을 그 시대의 보수적인 대법원,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그 위헌이라고 하고 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거기에 더 뛰어넘어서 또 다른 개혁 입법을 던지고 또 그 구성원까지도 바꾸고 개혁 법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이듯이 어젠가 오늘인가 행정법원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거의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서로 긴밀한 상의했다라고 이런 추리가 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이건 국정농단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이런 거죠. 법리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거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거라고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더더군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들은 아직도 권력의 기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JTBC 태블릿 PC 보도 관련해서 방통시민의 심의위원회에서 이상한 또 징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나오면 봐라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 권력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건 죽느냐 무죄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거는 재심도 안 해. 이 재판은 따로 하면 사형 선고되는 거고요. 아니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죄가 됐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활개치겠어요.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싸워봐야 승복 하나잖아. 승복 안 할 방법이 또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 절차는 그게 끝인데? 남는 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민주당이
승복한다고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헌재로 몰려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는 승복했으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겠어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저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의도가. 경계를 늦추지 말자. 네. 이렇게 좀 우리가 합의하자고. 합의. 서약서 가져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에는 그 무가치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당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만 하셔도.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모집 얘기 좀 하고 가세요. 한 건이 좀 남았어, 이제. 이 손가락 하나로 나라를 살리자 1811에 1000번. 2차 모집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2차 그렇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알겠어요. 이건 저는 민주당 경선에 흥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선택. 예를 들어서 네. 박사모에서 박사모에 와가지고 게시판 막.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역선택을 염려한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촛불 집회가 이 친박 집회, 맞불 집회 2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믿고 있는 거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논리를 깨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좀 들여다 봐달라, 두 가지. 꼭. 새누리당이 무슨 거로 저러는 거지? 쟤네가 자신하는 게 뭐지? 우리도 정보력을 한번 돌려볼까? 네.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그리고 이 역선택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정당 차원에서는 우리 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국민이 판단해 주시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으로 열어놓는 건데,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뭐 기권의 자유도 있고 또 누구를 반대할 자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막을 법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한날 동시에 하는 완전 국민 경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표가 그 김무성 대표와 합의 아래에 네.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정치적 합의 아래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워딩 있잖아요. 좀 강력한 워딩. 계속 승복 들어올 거거든요. 꺼지라는 워딩을 좀. 아니, 그것보다는 어따 대고가 좀 더. 어따 대고. 그러니까 어따 대고. 어따 대고든 뭐 하여튼 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올 때마다 어따 대고 하게. 아, 그거 괜찮아요. 네? 이렇게. 진짜 그렇지. 어따 대고 뭐 좀 만들어 주시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리얼미터 모시겠습니다. 리얼입니다. 알죠, 리얼미터인지. 안희정 지지율에 대한 분석 맞죠? 그것도 있고 지금 역성택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것과 함께 어제 저희들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적합도가 아니라 아예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 뽑아서 따로. 아예 가상 그 경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하고 어제까지네요. 주중 집계가 5월 수까지 1,501개 나와요. 예, 그랬더니 그것까지 지금, 포함하면. 예, 그걸로 포함하면은 그 문 전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해서 예. 한 32.7%가 나왔고요. 예. 안지수는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울기가 약간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 19.3%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이 꺾인 걸로 나오는데 한교안 대행은 16.5%로 올랐습니다. 아마도 김정남 피살 사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비슷한 경향.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거의 붙어 있는 이재명 지금.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렇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안 그리고 황과 오차범위 밖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예. 안희정 도지사의 예. 그 지지층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요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어디에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문 전 대표의 파란색이
훨씬 독보적으로 많이 보이지요. 그렇죠. 이제 파란색이 문재인, 예, 맞습니다. 이 주황색이 안희정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높다가 여기서 훅 꺼지잖아요. 맞습니다. 훅 예, 꺼지는 데가 어디냐면 무당층,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보수층. 예, 보수층의 표를 얻는 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도 50대를 포함해서 60대 이상. 저 양반들은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딜레마는 그거죠. 예. 이 다음 페이지가 훨씬 더 적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수의 대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역선택인지.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으로서의 보수 후보. 선택, 보수층 보수 입장에서 입장에서의 얘기하는 차악. 겁니다. 예. 예. 보수 입장에서 차악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본선 프레임에 들어갔어도 만약에 안희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 안쪽으로 일부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본질이 역선택이라고 한다면은 본선 프레임을 갔을 때는 다른 그 보수 진영의 그 후보나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부분들은 다자입니다. 뭐냐 하면은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안 지사를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사는 뭐냐 하면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민주당 후보들만 모아놓고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문 전 대표, 그리고 안 지사,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까지 그분도 포함되어 대선 있는데요. 주자예요? 예, 이전에 이제 언론에서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몇 프로 나와요? 아주 낮습니다.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만 넣고 고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고르라고 한 대상이 민주당 지지자에서 고른 게 아니라 예. 전체다. 그냥 전체에서 맞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 것보다 이 프레임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월등하게 60대 이상이 앞서고 있고요. 50대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안 지사가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을 넘어가면 지지정당별로는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바른정당은 무려 70%가 안 지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자, 했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안희정의 딜레마가 이거라고 보는데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에서는 네네. 7대 2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저 경선에서 격차가 못 좀 이기는 안 거예요. 줄었나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언론에서 네. 언론에서 헷갈리게 막 거의 붙었다는 네.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일본 유권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안 지사는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코어 지지층이 좀 약하고 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네네. 보수 포지션으로 바깥에서 지지자를 끌어모아서 그 컨벤션 효과로 내부 지지자들도 모으자,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지지율을 확 올라가고 주목도 높아져서 다들 2번으로 지지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난주에 한국갤럽 발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를 찍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써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안 지사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일부 지지층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층도 있고, 그리고 보수층도 있고, 일부 여권 또는 국민의당 지지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가 좀 뺏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초반으로 다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지난 설날 조사에서 저희도 MBN과 기획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을 물었냐면은 지금 지지한다라고 문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정말로 끝까지 대선 때까지 지지하겠냐 물어봤더니 60%대 중반,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끝까지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집력 자체가 그렇죠. 코아 지지층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뜨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언론의 보도 경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엄청나게 노출되었고 비판을 받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코아 지지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데이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만 경선에 투표를 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더 2배 가까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무당층, 이거 도움 안 되는 경선에서는 지지층이거든요. 예, 이게 예. 엄청난 착시 효과를 줘요. 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기에 안희정 지사가 조금 떴을 때는 정의당 지지층들도 상당한 규모가 안 지사로 흘러갔던 것들이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정의당 지지층에서 떨어져 문 전 나오는 대표로 거죠.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시점 자체가 네. 대연정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사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중될 때 우수 수준이 떨어나가고 있고요. 정권도 이걸 계속 안희정을 띄워주는 이유는 안희정 지지율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자기들이 금방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문제는 2가지인데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경선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하나고, 물론 이번 경선에서는 도움이 안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인지도와 지지도가 2등 순위로 계속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 이제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죠. 네네. 근데 그건 장기적인 거란 말이지. 네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슬아슬한 지점에 있어요. 네네. 아슬아슬한 지점에. 그동안은 노무현과의 관계 때문에 웬만한 거는 선거 전략으로 이해해주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뽑진 않더라도 막 공격하진 않아요. 봐준다고, 진짜로. 안희정 지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본인이 아닌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선에 있는 얘기를 거야, 하죠. 선에. 저희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 전 대표 한창 잘 나갈 때 문 전 대표하고의 관계를 어느 지표로서 주로 추적을 했냐면 정의당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정의당 지지층이 다시 안지사로 갔던 정의당 지지층이 다시 문 전 대표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이제 일단 임계점, 네. 그러니까 우클릭의 임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임계점이 지난주에 지났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지사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그리고 보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체적인 야권 지지층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희정의 그 본실력, 본질,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때 올랐다, 저는. 양날의 칼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차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선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안지사가 어떻게 보면 우클릭을 함으로써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폭들이 커진 부분들도 사실상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버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 계속 올라가잖아. 정편에서도 소위 이제 분열 프레임 기본적으로 쓰는 거 쓰는데 이게 안지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저거는 나중에 뺏어올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 부작용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도. 이거 외에는 안 그러면은 문재인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현황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총수님께서 준비를 했는데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호남 50대 이상 그리고 중도 보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 자릿수입니다. 또 왼쪽으로도 비슷한 이제 패턴입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50대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열악한데 중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자릿수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도지사한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전국 그리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전후로 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줄줄 밀리다 보니 여기 안 지사하고 그 황교안 대행한테 밀려서 지금은 앞에서도 봤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선은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라면서요. 그 민주당에서 두 분이 나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희가 MBN하고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불출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불출마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권 내에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 또는 안지사,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또는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힘이 없는 보수주자, 그리고 안전대표라고 한다면은 본선으로 넘어갔을 때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마진 자체가 양자구도도 그 마진이 좀 좁았을 때 양자구도인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위는 하겠지만은 그 마진 자체가 안전대표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좀 커져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문재인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른정당과 자유당 후보가 만약에 단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후보가 바른정당 후보가 돼요. 그럼 바른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하는데 그냥 단일화를 못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선 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결선 투표를 해서 만약에 2위를 하면 그 바른정당의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지지자들로 만들어서 1대1 국면을 만들어 결국은 양자 대결이다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의 그림은. 그 그림이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취약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요. 국정농단 전국을 지나면서 유권자 지형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진보층이 늘어나고 보수층이 훨씬 줄어들고 그 전반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림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그게 구현될 때는 생각하는 만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표에는 호남과 그리고 진보적인 유권자 표가 있어요. 그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보수표가 거기 더해지는 것만큼이나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봐서 저는 1대1 구도로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대1 하는 거고 새누리당의 전략은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중이고. 예,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와 민주당이 역시 뜨긴 뜨구나. 국민들로부터 관심 많이 받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결과가 대중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이게 정말 이 고지고대로 이게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역선택 가능성을. 역선택보다도 능동성입니다. 여론조사는 현재의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행동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하려면은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도 같이 깔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능동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 능동성의 크기가 민주당 지지층하고 또는 아까 안지사를 많이 지지했던 국민당을 포함한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의 능동성이 민주당 지지층하고 동일할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의향을 얘기했다는 거죠. 보시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31.6%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한 4,200만 명 정도로 유권자를 보는데 툭 잘라서 4천만 명을 했을 때 30% 곱해보면 1,000만 명이 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생각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거. 예.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보십시오. 각각을 100%로 봤을 때 무려 20% 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경선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의향자 316명을 전체 100%로 봤을 때 지지정당별, 각각의 정당 지지층별로 구성비를 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57%고 정의당이 10%고 나머지 무당층까지 해서 이쪽을 다 합치면 무려 38, 24, 9, 33%나 나와요. 민주당 경선에.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이 30% 이상 참여할 거라는 물론 이게 다 하진 않을 거지만 네. 어쨌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한다는 거지. 네, 대단한 거죠. 이 이전의 경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전의 경선에서 100만 명이 넘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다 무의미해졌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때는 다른 당의 경선에 들어가서 그 후보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복잡한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당을 방해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흥행은 크게 예, 성공하겠지. 예, 흥행의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성공을 많이 하지 않을까. 바른정당의 27%가 내가 투표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웃긴 일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경선에 1,000만 명이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10%밖에 참여 안 한다고 해도 네. 4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200만 명이 제가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200만 명이 넘어가서 그게 다 민주당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예. 이게 퍼센티지는 좀 줄어들더라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역선택 해야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이 제도에서는 내가 민주당 지지해야 되고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해야 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빨리 해가지고 등록해야 돼 이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상 경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1차 투표에서 누구한테 지지하는 물어봤더니 51%가 나왔습니다. 그 안지사는 35%,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서울시장은 나오면 1차에서 끝나는 거지. 8%. 예, 1차에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 범위를 감안하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MBN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35%가 의향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51%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행동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안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행동성은 분명히 문 전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하는 민주당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35%는 조금 낮을 것이고요. 따라서 전부 다 이제 100%니까 51%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제 예상은 이번 주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까 이제 주중집계에서 그 안지사가 19.3%가 나왔기 때문에 20%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지사의 지지층의 성격과 그리고 그 문 전 대표의 지지층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할 각각의 지지층의 능동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경선 기간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논리적으로 좀 봐서 일단 20%, 사실 20%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2달 전이면 20%는 높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그런 알아야 부분들을 돼요. 봐야 됩니다. 안희정 도지사 물론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아하고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정치인이고 근데 자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짜로? 이재명 시장한테 그 전에 이재명 시장이 버퍼 받았을 때 막 올라갈 때 그거 종편에 도움 받았어요. 인정하기 힘들다? 거꾸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적극성 높은 편이에요. 이게 좀 더 커지고 이게 좀 줄어들 거라고 난 봐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추세대로 무단히 결선 투표를 하면 이재명 지지층이 문재인으로 대부분 가요. 맞습니다. 예. 이번 국면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시장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욕하고 게시판에 미워하지 마. 아쉬울 때 온다? 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도 하는 정치는 흔치 않아요. 그렇게 당장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빠르르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재명 시장 지지층과 그 문 전 대표 지지층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념적이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 바른지, 어떤 정책이 바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저거는 지금 현재 여론이고 물론 또 토론회 있고 이러면은 변화의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시장의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이 이재명 시장은 그렇게 한숨을 쉬지 마. 이재명 시장이 안타까운 지금 부분인데요. 유일하게 다른 후보하고 차이 나는 점은 이 헌재에 대해 판결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차이점을 그게 지금은 돋보이지 않아요. 만에 하나 탄핵의 그 헌재 판결이 계속 지연된다든가 또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큰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재명의 전투력이
다시 빚을 발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대혼란이 벌어지긴 할 거예요. 그때. 제가 한숨을 쉬었는데 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도 봐도 6주 연속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재명의 재기, 수치로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정치 상황의 돌변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가면 이재명 시장은 반전의 기회를 맞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구도의 힘이거든요. 구도를 개인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훌륭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재인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후보들도 다 알아요. 내가 캠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쁜 뉘앙스란 말이죠. 저렇게 물어보면 말려 들어가게 돼 있긴 해요. 예. 프레임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이 언저리부터, 이 시점 언저리부터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조선일보를 필두로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되고 안 하면은 대선 주자는 퇴출시켜야 되는데 소리죠. 연합도 하고 뭐 KBS도 나오고 동아도 하고 중앙도 하고 막 문화일보도 하고 하여튼 보수 매체 아니야 하는 것을 다 해요. 다 똑같은 소리. 집중적으로. 그러다가 원유철 대선 후보죠. 예. 원내대표였고 헌재 결정 승복에 뭐 합동 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승복하자고 선언을 하자. 그래서 여기 말려가지고 원내대표들이 구두로 뭐 그렇게 하자. 사실 이거는 합의도 아니에요. 뭐 거기서 안 돼 그러나?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막 해서 원내 합의 막 나갔다고요. 굉장히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다? 매우 안 좋아요. 계속 대선 후보를 끌어들여요. 너무 이상한 제안이잖아. 원래 1월 달까지는 바른당이 새누리당한테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원래 계속. 야, 니네 승복해야 돼. 인용되더라도. 응?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한마디도 답을 안 했어. 뭐라고 절대. 왜냐면 인용되는 줄 다들 알았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정반대로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보수 매체도 총동원된 상태에서 서약서까지 쓰자고 막. 그리고 막 이 MBC, KBS 보수 계속 보도해요. 원내대표 합의하자고 막 그러고.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탄핵이 인용돼. 탄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되는 거죠. 새누리당은 그리고 박근혜는 체포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새누리가 자기들 당 소속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나는 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걸 걱정해서 저걸 쓰자고 할까요? 자기 당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다른 당 대선 후보들 보고 이거 쓰자고 그래? 다른 당 대선 후보들 안 나가 그때. 대선에 바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쓰자는 게. 반대로 기각이 되면 새누리는 신났지. 근데 이제 국민들의 80% 여론하고 동떨어졌으니까 이때 막 대선 후보들 전부 다 새누리를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가 거리로 나가기 십상이죠. 그럴까봐 미리 쓰자고 한다. 그건 말이 돼. 그럴 때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새누리당은 왜 이 짓을 하냐고. 왜 그런 걸 걱정하죠, 미리?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제안이? 이 프레임에 반은 걸려든 거예요, 반은. 누가 첫 타자가 될지 문재인을 첫 타자로 삼았겠죠, 당연히. 그 즈음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난 거거든요. 다 걸렸거든. 더 이상한 뉴스는 이거예요. 정우택 이 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4+4 연석회의를 제안해요. 승복을 선언하고 승복하지 않는 대선 후보를 반헌법 인사로 규정에 부여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우리 승복 합의했다고 뭐 KBS 난리 나고 합의 아니야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말로 한 거지. 대선 주자 어쩌고 다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근데 4+ 대연석 회의를 제안해요.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월에 대통령이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제안했을 때부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정치적 해법. 정치는 정치가 하고 법으로 그렇죠. 가지 말자 그 얘기.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 과거에 나왔던 탄핵하지 말자. 질서 있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자. 그랬던 게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자 탄핵 가결만은 피하자. 탄핵이 가결될 게 너무 걱정되니까 정치적으로
응? 그러니까 탄핵이 돼버릴까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말을 한 거라고 해석해.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때도 안 통해서 탄핵 심판에 갔는데 지금 이게 통해요? 자유당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그게 실제로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기각이 돼. 그 베스트 아니에요, 자기들 일단 기각이 돼. 근데 걱정이 되는 건 80%.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즈 제 13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잘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갑자기 이 뉴스가 서졌죠. 독침 피살, TV조선 단독. 이 뉴스를 보낼 당시에는 부검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독침이라고. 독침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난 여기서 빵 터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와. 응? 택시 안 잡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택시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CCTV가 나왔어요. 이분이라고. 이분인지. 근데 당시 이 보도를 할 즈음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낸 보도 자료가 뭐냐면 내용은 그냥 에어포트 2에서 죽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병원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독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 독침이라고 하고 그 뉴스가 거꾸로 외신을 타고 나가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본 적은 없다. 천조각이나 바늘을 네. 본 적 없다. 발견한 적이 없다고. 그냥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얼굴을 누가 이렇게 잡았고 어지럽다고 한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 말레이시아 CID 경찰 책임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이 정보 소스는 국정원이에요. 독극물 확실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몽 정보위에 가가지고 국정원장이 사고 난 다음날 아침에 독침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전에 TV조선한테 그런 정보를 준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갑자기 뭐 여자가 죽었을 것이다. 여자 2명이나 나왔다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발로 보안조사처. 우리 국정원하고 비슷한 거죠. 네. 일본의 CIA다 이렇게 불리는 건. 그런데 또 오늘 오후에는 텔레그래프가 베트남 여성으로 밝혀졌다. 북한 여성이 아니라. 근데 베트남 여성이라고 밝혀진 소스는 뭐냐면 그 택시 기사를 잡은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얘기해 본 결과로는 베트남 여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그 2명이 체포됐다. 뭐 이런 단신도 떴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은 최순실이 자백할 가능성과 비슷해 보여요, 저는. 없다는 거네. 왜냐하면 북한에 훈련된 킬러가 CCTV 제일 많은 곳에 가가지고 저런 어설픈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 택시를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지 알 정도의 정보라면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야. 조용히 보낼 수 있어요. 혹시 공개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처형하는 암살하는 걸 보여줄래? 또 암살 훈련된 킬러들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무슨 택시를 타고 도망가. 저는 저 여자들은 고용된 여자들이다. 북한의 무슨 전문 스파이 킬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랬대, 여기서, 이 앞에서. 예. 그럼 사람들 있고, 뭐, 보통 어느 나라든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공항에는 CCTV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원래. 제일 CCTV가 많은 곳에서 저런 일을 하고 택시를 기다렸다가 타고 도망간다는 게 택시기사 금방 잡혔잖아. 자기 얼굴도 기록으로 남은 거 아니야, 영상에. 이게 무슨 훈련된 킬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추어라고 봐. 그리고 그 여성들 둘은 도대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했을 거라고 나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꼬리자리가 가능하게.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기사는 이 3일 전에 박근혜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이런 단독이 나왔죠. 의원 시절부터 북한과 왜 김정은도 만나고 왔잖아요. 어떤 대북 비선 라인이 김정남이었고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망명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도의 내용의 기사예요. 뭐 한복도 지어다 바치고 뭐 사주팔자도 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사 보면?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나는 이 기사가 훨씬 주목해 볼 만한 기사라고 봐요. 이거 나오고 3일 있다가 간 거예요. 네. 그때 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낮검수에서도 떠들어대고 김정남 망명하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이상호 기자가 MBC가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한다고 전날 밤에 트윗을 날려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비선 취재팀이 있고 양일간 인터뷰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폭로를 해버렸죠. MBC 사이버 특별 취재팀이 했고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이제 다 터지고 나니까 보도가 안 됐죠, 이거는. 근데 5년 후에 나온 그 뉴스는 그 비선이 김정남이었고 북한과 컨택할 때 그리고 망명 계획이 있었다. 근데 못 써먹은 거죠. 인터뷰했다는 거는 인터뷰한 기자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때 영상팀이 같이 가지 않아서 네.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팀이 없어서 못했다. 보도를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영상 카메라 한 대 안 가지고 갔다는 걸 말이 안 나오고. 이제 필요한 얘기를 못 끌어내서. 네. 혹은 다 했는데 이미 저기 여기저기 폭로돼서 뉴스 가치가 없으니까 접는데 이유를 영상팀이 없었다는 이유를 댔던.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5년 후에 기사로 나온 거고. 그 중요한 뉴스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권력제도 아니잖아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뉴스인데 이걸로 모든 뉴스가 덮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관심 없다. 분명한 거는 사망 시점이 새누리당한테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자유당이요? 네, 자유당. 참. 그러니까 이 뉴스가 며칠간은 특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핵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재용 구속영장 그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한테 줄이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몰아가고 뭐 이렇게 공안정국 몰아가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에 많이 있겠으나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이 관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만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 그렇죠. 망명을 했으면 큰 뉴스가 됐겠지. 이 양반이. 이 사건에 저는 주목하는 지점은 하나는 저 망명설, 5년 전에 있었던 망명설하고 또 하나의 지점은 만약에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 인사들의 암살이 추가로 있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정원을 쳐다봐야 된다. 국정원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국정원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위 탈북 인사의 암살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은 어머 하고 쳐다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경 끄셔도 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뉴스가 나와도.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에 MBC에 나와가지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지만 그런 결정이 나면 국민이 용납 못할 거다. 했는데 승복. 그 내용만 이제 도배가 됐어요. 한겨레도 그랬어.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사전에 설계된 함정의 반쯤은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즈음부터 제가 생각하는 새누리의 자유당의 일종의 작전이 시작됐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승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하면 나쁜 놈인 이미 단어 자체가 함정이에요. 도덕적인 질문이죠, 저건. 네. 어떤 결정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광장에 나와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정당과 후보들의 서약서를 받아놔야 돼, 1차로. 근데 막 촛불이 계속 되고 막 난리가 나면 일단 정당과 후보들은 분리시켜 놓고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 아무 죄가 없지만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자기가 사임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야. 근데 이게 새누리당한테는 좋지만 자유당한테는 좋지만 박근혜한테는 길이에요. 왜? 자기가 사임하면 체포돼. 그렇잖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내려올 리가 없어요. 새누리당 한 건 좋지만 그럼 끝까지 갈 거 아니야. 12월까지. 그러면 또다시 되는 거예요. 자유당은. 계속 먹을 테니까. 가장 베스트는 내려오는데 감옥에 안 가는 거야. 방법이 뭐야? 정치적 해법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대통령을 대혼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자, 대통령은 스스로 아무 죄가 없지만 사임하고 대신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면을 해주자. 그 누가 어떤 권리로 사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석회의 같은 그 회의체로 국민들이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정치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새누리 잘 써먹는 방법이죠.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런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해법이지 않을까 솔깃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때 가서 말하지 않고 지금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엔 탄핵 기각되고 나면 그 만들어진 협의체로 그 얘기를 할 속셈인 거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형사소추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사면을 받고 사임을 하고 눈물의 사임을 하고 그걸로 다 해결되었고 정부의 중심에 이 문제를 풀어낸 새누리당이 다시 1대1의 구도로 어쩌고 저쩌고 이걸 그리는 거지. 뻔하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새누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계속 질문해야 되려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오면 무슨 개소리를 하냐고. 아니, 이미 80%는 탄핵했고, 국민들은 국회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탄핵한 것이다. 이미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응? 이제 나머지 법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고, 그 법적 절차에서 헌재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야지 승복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에 혼란을 처음엔 그랬다고 쳐.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큰 타겟이었고, 넘어갔다고 쳐요, 반쯤은. 그러면, 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 그럼 80% 모두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나머지 사람들은.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겉보기엔 평범한 게임 아카데미.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내쫓아진 애들도 있다.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감금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혹한 그곳의 시스템. 원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강제로.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주신 게임 아카데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달 후 불만족 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정청 내용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리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위에서 듣고 있는데 네. 답답하네. 자,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똑같은 생각이시네. 네. 네. 강도는 스스로 총칼을 내려놓지 않는다. 뺏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30년 전 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의 군사독재 철옹성 같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대학 3학년이었는데 설마 이걸 받아들일까 했어요. 전격적으로 6월 10일 날 총궐기하고 불과 6월 26일이면 며칠, 한 달도 안 돼요. 7.2탄 추방의 날. 그때 저는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갑자기 생중계를 보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봤더니 6.29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직선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직선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 공을 다 노태우가 다 따먹은 거예요. 80년 5.18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울의 봄이 왔고 우리가 이제 새로 정권을 박정희가 죽었어! 근데 전두환이 잡았어요. 4.19 때 이승만 막 쫓아냈어요. 하와이는 왕명 갔어. 우리가 정권을 잡는 줄 알았어. 왜? 웬걸? 박정희가 또 정권을 잡았어요. 해방정국 때 해방이 됐어. 친일파들 다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쫓겨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의 주류로 등장해요. 저는 지금 국면이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문제의식이
김총수한테 있었다. 근데 김총수가 말한 것은 제 페이스북에 이미 다 정리돼 있다. A4 3장 분량으로 간략하게 딱 정리돼 있고 6가지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자, 속지 말자. 자유한국당은 신한국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이 됐는데 같은 거다. 여기 새로운 로고예요, 자유당의. 네.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색깔 바꾸고 당 이름 바꿀 수도 관계없다. 제가 15년 전에 이 상황이 올 줄 알았어요. 제 아이디는 딱 하나, 쌀이비입니다. 청소하자 이런 자, 뜻이죠. 다음 넘어가고요. 이 시대의 참 청소인. 그래서 지금은 대연정이 아니라 대청소가 필요할 때다. 이런 거고요. 오늘 녹화하는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1811 1000번 콜센터에 250여 명의 상담원을 대기시켜놓고 받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전화 폭주로 서버가 계속 다운돼요. 계속 다운돼서 다시 서버를 열면 또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그래서 2012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폭발 선거인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감당하기가. 1시간에 막 10만 명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서버가 감당했었다면 하루 동안 50만도 들어올 수도 있었다. 2012년에 110만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감으로 300만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파파이스 방송이 업로드될 때도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ww.minju2017.kr 그래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서버 용량을 늘리고 상담원을 막 500명, 600명 늘려도 지금 밀려오는 전화 신청, 이 쇄도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건 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박사모에서도 저기 몰려가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일베도 가봤고 박사모도 가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서도 여기서도 마구 몰려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역선택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선택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선들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면 옛것을 들춰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대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요새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잖아요. 승복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첫째, 아니 쟤들이 무슨 자격으로 뻔뻔하게 저걸 요구하지? 갑자기?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불과 2달 전에. 근데 야당이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고 승복을 하라고 하는 요구에 밀리는 듯한 인상도 주고